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손기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얼마 전에 발생된 용인 네. 살인 사건에 네.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여학생을 네. 저 모텔로 유인해가지고 또 목을 졸라서 네. 이렇게 살해를 하고 또 시신을 훼손하는 일은 참 참담하고 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을 네.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이 뉴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직 좀 안 밝혀진 부분도 많고요. 네. 추측된 부분도 이제 많은데 네. 너무 이렇게 좀 화제거리로 네. 증폭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용의자죠. 네. 용의자를 갖다 너무 딱 무슨 개념의 분류를 지어갖고 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해갖고 정의를 내리려고 그런 부분도 네. 조금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언론 보도를 저도 지켜보니까 네, 이게 예전에 수원에서 발생된 살인 사건이 오원춘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제2의 오원춘 사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범행 수법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거 이름 가지면서 지난 오원춘 사건과 비교하긴 하는데요. 네, 그 제가 알기로 오원춘을 두고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저 용인 살해범을 두고 네. 사이코패스냐 아니면 소셜패스냐 이런 정의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래가지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 있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고 할 때는 어떤 점을 많이 하냐면은 그 네. 동정심이 없다는 점을 갖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남이 이렇게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 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100% 공감을 잘하고 네.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하나도 못하냐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은 그 어떤 화제성의 분류에 해당되는 점이 있지 그게 네. 어떤 정신과에서 쓰이는 진단명이나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다음에 사이코패스 검사 그래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네. 거기에서 수치가 높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나 네.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감정에 휘말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니까 네. 의외로 그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대할 때는 그러니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강호승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얼굴이 공개가 되니까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 얼굴을 갖다 공개를 할 수 있느냐. 네. 그 사람은 자식을 대할 때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군요. 비슷하게 소시오패스는 이제 반사회적, 네. 이제 반사회적인 부분을 갖다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지만 미국 사례 보다가 보면 젊은이들 5명이서 몰려다니면서 네. 자기들끼리 불황하나 길거리의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좀 특정 인종 네. 사람들을 갖다 막 죽을 때까지 막 구타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틀림없이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또 몰려다니는 집단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보호하고 뭉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한번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냐? 또 바뀌지 않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시간이 네.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게 되는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좀 지켜봐야지 좀 이게 판단할 수 있다. 지금 현상만 두고 네. 이게 사이코패스다, 소셜패스다 정의 내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그래서 지적이었네요. 네. 모든 사건에는 결국은 사이코패스다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슨 살인 사건이 있으면은 일치하는 점이 많이 존재하는 거지만 네. 사실은 모든 살인 사건이나 모든 범죄에는 다른 점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오원춘 사건과 우리 이번에 용인 살인 사건을 보더라도 네. 오원춘 사건 때는 낯선 여자를 납치한 거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는 이번에는 아는 아닌 사람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원춘 사건 때는 시체를 갖다 훼손했지만 네. 시체를 훼손하고 살 같은 경우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인익 논란까지 있고 네. 결국은 대법원이 그거는 아니라고 판결하긴 했지만요. 대법원까지 가서. 네. 그런데 또 용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 거의 뼈만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시체에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네. 부분이 컸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오원춘 사건 때는 낯선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용인살인 사건은 아는 사이였잖아요. 물론 뭐 그 어떤 사이였는지 네. 왜 앞에 그 학생이었는지 그 여성에 대해서 용의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네.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뭐 질투를 느끼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포장이 되냐 하면은 우리 용의자 신고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그러다가 네. 보니까 아무나 불렀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찰 조사가 진행해 봐야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신군이 나름대로 좋아하던 여자였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뭐 이러고 그러고 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그건 안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극심한 질투나 분노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쌓일 수도 있었고 네. 시체의 훼손도 그거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냥 사회가 가장 원하는 줄거리대로 만들어서 생각하고 네. 그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네. 다들 그냥 이 끔찍한 사건을 화제거리로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는 좀 나중에 용의자도 그렇고 네. 이런 사건을 재발을 막는데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예, 거죠. 그 저희 언론들도 조금 이번 사건을 다룰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단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번 사건을 좀 다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 요즘에 그 용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엽기적이고 가면 갈수록 더 살인 수법들이 잔인해지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점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편견이에요. 네. 편견.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이 많이 죽은 건요. 네. 1982년도에 경북 의령 경찰 살인 사건이었어요. 아, 네. 경찰관이 62명을 갖다 하룻밤 사이에 죽였거든요. 아, 네. 그런 일 그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진짜 잔인한 사건은 86년도든가 87년도든가 서진 룸사롱이라 그래가지고 네. 조직폭력배 둘이서 네. 상대방 조직폭력배 4명을 갖다 20분 동안에 칼로 찔러서 죽였거든요. 안 네. 드러날 수가 없이. 네. 그런 사건이 이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잔인한 연쇄살인 사건도 밝혀지지 않은 게 있다 그러지만 네. 제일 마지막으로는 아마 강호순 사건이 2008년도든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연쇄살인 사건 없거든요. 범인이 안 잡혀질 수도 있지만 많이 네. 없을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엽기적인 사건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 엽기적이냐 잔인하냐 문제 모든 살인은 다 잔인해요. 아, 네. 모든 살인은 다 잔인한데 네. 살인 사건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 올해 저도 이제 통계를 한번 빼봤거든요. 네. 과연 이런 제 느낌이 맞나 빼봤더니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이제 986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986건이 다 살인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수와 기수. 네. 그러면 살인 사건에서는 미수와 기수를 살인 의도가 분명 같이 넣거든요. 네. 그런데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1000건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사실은 안전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엽기적인 사건 같은 거는 일어나는 빈도도 굉장히 줄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 이렇게 과장되게 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인터넷이랑 SNS를 통해서 네. 확대 재생산되고 또 문제는 과거에도 지금보다도 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외부에 흘러지는 정보가 통제가 됐는데 지금은 통제가 안 되게 되면서 네. 그런 점이 있지. 저는 엽기적인 사건은 오히려 발생 빈도와 분포를 놓고 보면은 줄어들고 있지 네.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살인 사건 빈도 네. 또 엽기적인 살인 사건 빈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 언론에서
좀 이렇게 살인 사건에 대한 묘사를 너무 사실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하면서 점점 느끼는 이런 것도 좀 그 커지는 게 아닌가. 일부 언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사회의 탓이죠. 사실은 대중들의 살인 사건은 줄지만요. 네. 살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뉴스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언론을 떠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범죄라든가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관중을 갖다 끌었던 영화들은 네. 전부 다 멜로물이었어요.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벌들의 고향. 외국 영화도 우리나라에서는 폭력물이 네. 성공하는 빈도가 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폭력물이 대세예요. 폭력물이 대세예요. 네. 그러고 나서 텔레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케이블에서 하게 되는 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CSI를 비롯해서 뭐 멘탈리스트, 그런 다음에 뭐 크리미널 마인드 전부 다 네. 살인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보도하게 되는 거는 네.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갈망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살인 사건 자체는 줄고 있지만 네. 사회 자체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절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사회 전체에서는 지금 분노와 절망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관심, 네. 살인이라는 소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사회적인 분노가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살인을 다룬 기사 아니면 또 영화 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네네. 이런 그리고 얘기였습니다. 요번에 요번에 용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네. 오은춘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살인 사건으로 보고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드라마에 있는 것 같은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봐요. 그러면은 CSI를 보던 사람들은 CSI를 즐겨보는 대중들은 네. 요새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볼 때 아우 너무너무 뭐 피해자가 안 됐어, 용의자도 너무 어려서 안 됐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네. 마치 CSI를 볼 때처럼 대중들도 겉으로는 경악하면서도 네. 속으로는 그 수법을 알고 싶고 상상하고 네. 거기에서 하나의 오락으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쩜 이런 일이 있었지 동정이라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는 이게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오락으로 대중이 접근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공급해주는 네. 공급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언론의 탓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언론이 네. 공식화된 확인된 정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요, 대중은 공식화되고 확인화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내서 네. 소비하면서 즐거워하고 소비하면서 일종의 오락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예를 네. 들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은 지난 오은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인육을 판매하려고 하던 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인육과 관계가 되어서는 지금도 검색해 보면은 엄청 많은 대중들이 블로그와 카페와 SNS를 통해 갖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어떤 재판관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인육 판매업자들이 네. 마피아 같은 조직이어서 여기저기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뭐 우리나라 상류층도 인육을 공급받고 있고 네. 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웃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사회가 왜 이렇게 살인에 관심이 많아지는지가 참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회사 동료들과 직원들과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모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굉장히 살인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이게 요즘 많이 유행한 영화라서 같이 봤는데 네. 뭐 방송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밝히면은 관객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는데 너무 이렇게 살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뭐 물론
그 스릴러물 이러니까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 가끔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느낌이 제 네.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알프스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알프스맨이 2000년이든가 3000년 전에 그 알프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네. 그 거의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 사인을 보니까 살해당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흔적이나 우리 선조들 흔적을 보게 되면은 네. 되게 사인 중에 살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이 이렇게 막 문명을 이루면서 살기 전에는 되게 그 살인에 대한 충동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내재되어 있고 살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에 네. 그걸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힘들고 이루어지는 게 없고 즐거움이 네. 없다가 보면은 그 본능이 조금씩 고개를 쳐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이 또 살인 사건이긴 하지만 더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게 시신을 이렇게 훼손, 이게 너무 좀 입에 담기 힘들 정도 시신의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한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렇게 살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 훼손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객관적인 요인과 주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네. 객관적인 요인은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가장 네, 막 당황하는 게 시신이에요. 네, 이 시신이 있으면 발견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의 살인자들은 시신을 놔두고 달아나서 이제 체포가 되고 그러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외딴 곳 같은데 이제 묻거나 강물에 네. 버리거나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CCTV도 다 돼 있고 나니까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가 없는 상황에서 도심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본인이 자수하지 않는 한 시체를 놓고 달아나지 않는 한 네, 시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체의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네, 사체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사체에서 그러면서도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방송이나 범죄 저술의 그러니까 살인 자체를 방송이나 범죄 자체가 살인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살인하고 사체를 어떻게 훼손할까 하다가 보면 익숙하고 많이 익힌 방법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시신의 양을 줄여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삼자가 볼 땐 진짜 잔인한 거죠. 네, 그러나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시신의 훼손 자체를 즐기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거의 없는데 아,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한 행동인데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아, 네.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시체를 굉장히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증오라든가 분노라든가 치정이 얽혀져 있는 경우가 보통은 많다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오은춘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 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또 요번에 우리 용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아, 네, 용의자와 피의자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가 사실은 또 사체훼손의 또한 부분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수법을 관련해 가지고 영화 호스텔 네. 되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소재를 가진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잔인한 내용에 담긴 영화가 혹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진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호스텔은 저도 어쩌다 호스텔이 나왔을까 해갖고 네. 사실 저도 봤어요. 네, 쭉 호스텔 1도 보고 호스텔 2도 봤거든요. 네, 근데 쭉 이렇게 그 기사의 라인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네, 먼저 기자분이 이게 여관에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스텔이 떠올랐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신군한테 물어본 거더라고요. 아, 네, 호스텔을 봤냐? 근데 신군이 봤다 그랬어요. 그 용의자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공포 영화를 많이 보냐? 음. 그래서 또 용의자가 얘기했어요. 많이 봅니다. 아, 네, 봅니다. 네, 그러나 공포 영화만 본다고 한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그렇게 공포 영화를 많이 보다가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든 적도 있었냐? 물어보니까 용의자가 한 번쯤 하고 대답한 거예요. 네. 질문들이 좀 그렇게 몰아가는 부분도 약간 있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가
포스터를 보고 범죄를 계획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잔혹한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네. 우리 그거를 갖다 분모로 하고 네. 분자인 살인 사건을 갖다 나눠놓고 보면은 그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연관성은 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차피 굉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음. 살인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분한테는 미약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게 촉발을 시키는 네.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옛날 드라마 보면은 옛날 영화를 보면 다 사체를 갖다 땅에 가서 파묻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영화에 익숙했던 세대들은 일이 있게 되면 사체를 땅에 가서 파묻겠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사체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달아서 강에 네. 넣는 거에 익숙한 세대에서는 그게 사체 처리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점점 사체를 갖다 그렇게 훼손하는 뭐 드라마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미드라든가 네. 아니면은 추리소설 같은 거 익숙한 사람은 그 방법을 갖다 생각하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모방과 학습의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그 공포 영화가 네. 살인을 불러일으켜서 살인할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 네. 살인할 생각이 전혀 없고 살인하고 싶은 대상도 없는 사람한테 살인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읽어봤습니다. 이 용인 살인 사건 범인이 범행 직후에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심경이라고 할까요? 좀 여러 가지 좀 글을 남겼는데 이런 행위를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범행 직후에 자기 심경을 그 카카오 스토리나 에세이에 남기거나 뭐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건 일이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본인이 굉장히 네.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을 갖다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다는 측면도 하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네.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용의자가 나는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본인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는 본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본인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신과에서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이솔레이션이냐?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립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산모가 네.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를 갖다 죽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 아이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제 형도 하면서 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을 못 느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무 감정도 못 느낀다고 하고 방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 고립화된 감정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밑에는 네. 진짜 커다란 감정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흔히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맞진 않고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는 네.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 자체가 모자란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권투 누가 이렇게 맞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몸을 촬영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움찔하는 게 있어요. 네. 얼마나 아플까 하고 네. 저렇게 맞으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역으로 따지면은 이 피의자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또 생각하게 되면은 이 피의자가 굉장히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였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만 갖고 요 어느 쪽일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거는
직접 이 피의자를 갖다 담당하게 된 뭐 정말 심리학자나 네. 아니면은 피의자 자신도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와 또 이제 재판받고 형을 살게 되면서의 감정 상태는 다를 거거든요. 네. 그때 피의자 자신이 이때를 돌아봤을 때의 감정 상태랑을 전부 다 파악해야지 이게 자랑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호소를 한 건지를 갖다 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어느 쪽인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잔인한 범죄가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 범행을 저지른 범인도 10대인데요.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어린 10대가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이게 범죄 연령층이 계속 낮아진다는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그렇군요. 네. 네. 통계를 보면은 2011년 범죄 통계를 보면은요. 네. 강력 범죄의 경우 폭력 범죄는 40대가 27.8%, 네. 강력 범죄는 20대가 26.0%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19세 미만 소년 범죄자의 경우 네. 그 상당수는 단순 절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대는 또 과거 1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조직폭력배 같은 거랑 연계가 되어 갔고요. 네. 잔인한 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대는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잔인하거나 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냐 되냐면은 지금 10대가 모두가 10대를 바라보는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자제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부모가 얘기하면 속으로야 마음에 안 들어도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요즘 10대는 아니거든요. 대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나 모든 기성세대는 10대가 버릇없고 공격적이라는 선입관념이 있어요. 그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투사하는 집단 투사 네.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10대 잔인해. 네. 잔인한 범죄 늘어나고 있어. 네. 그리고 걔네들은 이유 없이 잔인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네. 저번에도 그 신촌에서 살인 사건 났을 때 네. 이유 없이 10대가 대학생을 갖다 때려 죽였다고 뭐 폭력으로 죽였다 그렇지만 알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아는 사이 얽히고 얽혀서 일종의 네. 감정적인 범죄였거든요. 이유가 네. 있게 되는. 그렇다 그래서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네.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사실 요번에 오은춘 살인 사건 때도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선량한 모든 중국 교포들에 대한 네. 어떤 그 감정이 전부 다 그 살인 사건으로 투사가 되게 집단 투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육 논란도 일어나고 네. 뭐 괴담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10월 네. 10일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다 이게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뜻하는 대로 안 되게 되면은 네. 그 감정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분출이 되고요. 집단의 입장에서도 분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나치 때는 그런 감정이 유대인한테 분출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비슷하게 집단 투사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10대의 범죄가 결코 더 잔인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단순 절도가 제일 많아요. 가출하고 힘든 애들이 네. 그냥 물건 훔치다가 걸리는 애들이 제일 많지 네. 그렇게 의외로 그렇진 않고요. 또 사실 이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네. 10대가 더 잔인해지는 게 아니라요. 전체 고령화가 되게 되니까 전체 인구 중에 50, 10대가 되면 범죄율이 낮아져요. 네. 강력 범죄가 줄어들어요. 거기도 단순절도 그런 게 늘어나게 되지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 구성상 20대, 10대가 줄어들고 5, 60대는 늘어나기 때문에 네. 강력 범죄가 20대, 10대가 더 많은 것처럼 또 느껴지게 돼요. 서로 많더라도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은 그건 인구 비례상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지 절대적으로 10대의 강력 범죄율이 늘어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런 시각은 되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집단 투사. 그동안 10대에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이런 생각 같은 네.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또 투사가 되는 네. 면서 이런 게 더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이번 사건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네. 용의자가 네.
우리는 흔히 이 용의자를 생각할 때 태어나서부터 이상한 괴물이라는 식으로 처음에 막 묘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네. 용의자가 전혀 그렇지는 않았었다는 데 제일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고양이 자기 집 고양이 낳았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음악을 연주하는 학생이었고요. 네. 실제로 홍대 밴드에서 음악도 연주하고 그랬대요. 네. 그러나 17, 18살에 그 밴드에서 남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할 실력을 갖췄다는 거는 네. 그 학교에서 공부를 따지게 되면은 네. 학교에서 뭐 내신 등급 높은 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네. 기타 수재였던 거거든요. 네. 기타 수재. 그리고 처음에는 또 나중에 또 이제 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버지도 굉장히 용의자를 갖다 그렇게 남들 흔히 생각하는 스토리 같이 뭐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앰프도 사주고 네. 우리 아이는 홍대 앞에서 기타도 잘 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학생이 또 이런 잔인한 면을 갖다 보였다는 게 되게 이제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선량하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어서 네. 굉장히 잔인한 살인자가 되기까지의 그게 어느 한순간에 딱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 과정에 사회가 됐든 누가 됐든지 도와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개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안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축구 경기 보다가 보면은 자꾸 슛을 쏘다가 보면 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확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대들 네. 특히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소속되는 데 없이 네. 그냥 소속되는 데 없이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마다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소속감도 없고 굉장히 본인이 위태롭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사회가 안전망을 갖다 좀 더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이 확률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엽기적인 살인자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네. 상당 부분 그래도 확률을 갖다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은 케이스로 막 이상하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뭔가 이렇게 확률과 바탕과 시스템으로 전체를 보고 네. 조금 방법을 갖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용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최병기 청담 하버 연구센터 연구소장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른 면, 좀 미룰 면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느끼셨을 거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